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숭이고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워낙 공사당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방송이 좀 늦게 녹음되고 있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잔희쌤입니다. 예, 실전 경제분석가 유프로입니다. 슈퍼바이저입니다. 한 주일 쉬었으니까 목소리 톤이 좀 달라질 것 같네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현재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가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경로,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요약에 달인 숭이님께서 복습을 위해서 쌈박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럴까요? 네, 세계 경제가 2008년 위기를 겪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있는데 이게 바로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야기한 전 세계적 차원의 소득 불평등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전반에 걸친 노동소득 하락과 그리고 이에 따른 총수요 위축으로 생산 과잉과 소비 부족이라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이 표출된 것이 바로 현재의 위기다. 이게 방송이 거듭되면서 요약할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수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계층에 집중된 부에 의해서 금융 투기가 일어나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에 의해 초래된 수요 부족 문제에 직면해서 임시 방편적인 경제 성장 모델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부채 의존 성장 모델과 두 번째 수출 의존 성장 모델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영원히 부채 의존해서 성장할 수 없으며 모든 나라가 동시에 수출에 의존해 성장할 수도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채 의존형 성장 모델의 파산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위기 징후는 또 선진국의 수요에 의존하던 수출 의존형 개도국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40분 내용을 딱 30초로 줄이셨네요. 진짜 힘드네요. 세계 경제 위기가 수능 과목이면 만점 먹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미리 공부를 좀 했어요. 지난번에 그럼 이번 주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구조와 양상에 대해서 미처 못다한 얘기들을 좀 더 해보자고 했었잖아요. 유프로님. 예. 지난번에 미국과 개도국의 문제가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 통화 체제와도 관련됐다고 하셨거든요. 예. 글로벌 불균형은 뭐고 또 국제 통화 체제와는 어떻게 관련이 돼 있나요? 예, 먼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과 나머지 세계, 일본, 한국, 특히 중국과의 심각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지칭하는데요. 미국의 과다한 국가부채 누적과 나머지 세계의 막대한 외환보유고 축적이라는 비대칭적인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걸 한번 구체적 통계로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이래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허덕여 왔는데 특히 2001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에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 역할을 했죠. 돈을 막 쏟아부었죠. 동시에 가계저축률도 하락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그 결과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마이너스 5.8%, 중국은 거꾸로 흑자가 GDP의 8.3%에 이르러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국은 적자가 너무 많고 중국 등은 달러가 너무 많고 이게 글로벌 불균형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상수지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라는 것은 돈을 외국에서 많이 빌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수출을 해서 쌓아놓은 흑자가 있다면 일정 시간 대규모 적자를 허용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자를 발생했다는 것은 돈을 외국으로부터 많이 빌려온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리고 적자만큼 국내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수출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수입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신 상품을 수입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탈공업화, 탈제조화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는 곧 이제 그 나라의 부채 증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듯 말듯한데 좀 애매하거든요. 찬희 쌤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게 이제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의 이제 순환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쉽게 좀 그 순환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개도국이 네. 미국하고 이제 무역을 해서 네. 흑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돈이 달러가 그 개도국 속으로 싹 들어가겠죠. 그럼 그렇게 번 이제 달러를 개도국이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를 딱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팔았으니까 빚을 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판매를 통해서 이제 달러가 이제 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확보한 달러로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다시 말해서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적자가 두 개니까 트윈 데피시트라고 하는데요. 요걸 이제 보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의 순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좀 명쾌해지네요. 그런데 유프로님, 그러면 무역흑자국은 왜 하필 미국 국채에 주로 투자를 해요?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경제력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가장 안전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즉 부도가 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국채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 달러화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달러가 가장 유력한 세계 화폐이기 때문에 대외 지불 등을 위해서 달러 자산에 투자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달러가 세계 화폐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죠. 근데 문제를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개도국이 이 엄청난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왜 보유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런 질문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낼 것 같은데요. 보유한 외환 중 70%가 달러 표기 자산입니다. 중국은 GDP 50% 정도 되고요. 3조 7천억 우와.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그러네요. 별로 이자도 높지 않은 미국 국채에 투자해뒀다. 즉 쌓아만 두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데니 로드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교수가 쓴 논문에 따르면요, 개도국이 평균적으로 GDP 대비 20%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대요. 한국 같은 경우에 GDP가 1.4조 달러이거든요. 현재 외환 보유고가 3,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6.4% 정도 되는데요. 수입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 정도의 액수는 수입에 필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인데요. 이 초과 보유 때문에 개도국들이 평균 1% 성장률을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데니 로드 교수는 주장합니다. 아, 그럼 성장률 손실이 1%라고요? 아, 그럼 맨날 성장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나라들이 왜 성장을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1980년대부터 자본의 자유화가 급진전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97년, 1999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신흥개도국들이 외환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IMF요? 예, 그걸 겪으면서 자국 금융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외화 보유가 없으면 언제든지 거덜날 수 있구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흥개도국들은 달러 보유고를 높이기 위해서 내수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고 성장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는 신흥개도국들은 내부적으로는 임금을 억제하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하에요. 그리고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해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식의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미국 등 선진 시장을 공략하여 외환 보유고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금융을 우대해 준다든지 하는 산업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최근 21세기 들어와서는 WTO가 그 협정이 맺어지면서 그러한 보조 정책이 국제 협정에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개도국들은 대부분 환율을 평가절하는 방법으로 수출 진흥 정책을 편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겠죠. 예. 한국은 말이죠. 80년대 말까지 뭐 잘 들으셨을 거예요. 3조 호황. 이런 것 때 3조 호황 전까지만 해도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3개월 정도 수입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외환만 보유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환 위기를 딱 닥치고 나니까 야, 그 정도 보유해갖고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원화를 평가절하하고 무역 흑자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들인 외환, 그러니까 달러로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사고, 그럼 또 달러는 미국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은 그 돈으로 그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국가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에 의존한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낮은 금리로 재정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개도국의 이 수출 의존형 성장 그리고 선진국의 부채 의존형 성장 그리고 이 두 개가 비대칭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글로벌 불균형의 순환 이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물어봐야 될 지점은 이런 비대칭적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그것은 달러가 미국의 리더십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거의 다 포괄한 그런 리더십에 힘입어서요. 세계 경제 기축 통화로 달러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미국 국제에 투자한 자금은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갚을 것을 재촉받지 않는 부채인 그렇죠. 그러네요. 야, 좋은 부채다, 야 이거. 아니 갚을 것을 재촉받지 않는 부채, 시적 표현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달러가 세계 화폐라는 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달러가 그런 지위를 누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특별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특별한 국제적 협약 같은 게 있는 건가? 아니면 뭐 미국 달러도 뭐 금이랑 교환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현재의 국제 통화 체제는 제도 없는 제도라 불리는데요. 어떤 국제적 협약이나 조약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이나 한국의 원이나 모두 일국의 법정 화폐거든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국가 주권에 의해서 통용되는 화폐라는 거죠. 이제는 돈을 가지고 중앙은행에 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단 말이죠. 다만 달러가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미국 경제가 세계 최대의 경제이고, 그러니까 달러가 사용되는 경제권이 가장 넓고 달러가 사용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잘 발달된 금융시장을 말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원하면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가 세계의 화폐로 사용되는 겁니다. 특별히 법제적으로 달러가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은 1971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달러를 가지고 가면 FRB에서 금을 내줘야 됐거든요. 금에 기초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금 달러 태양 정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달러도 변동환율제로 전환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국제협약에 의해서 뒷받침되던 국제적 지위,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사실상 없어졌죠. 그것을 이른바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붕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붕괴라고요? 옛날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정치 경제 시간에 나왔어요. 네, 한 번쯤 그 역사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찬희쌤, 역시 찬희쌤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좋겠어요. 이제 역사 담당 네. 찬희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816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국의 금, 골드를 본위 화폐, 즉 스탠더드 머니로 처음 채택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과 자국 통화 가치 간 일정 교환 비율을 설정하면 각국의 통화 간 비율이 자연스럽게 정해지겠죠. 어디는 금 1온스가 30이고 어디는 금 1온스가 15면 그 두 개 화폐 사이는 2대1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적정량의 금 보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금 본위 제도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무역과 금의 자유로운 이동이 단절이 되니까 그냥 붕괴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겠죠. 그래서 다시 금본위제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29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주요국이 또 금본위제에서 이탈하면서 금본위제가 또 한 번 완전히 붕괴합니다.
그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갖고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전후 국제 통화 체제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어요. 아, 동네 이름이에요. 네, 브레튼. 동네 작은 도시. 저번에는 호텔 이름 예. 나왔죠. 플라자 하와이. 그러니까요. 네. 이것이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양에서 하면 밀양 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 예. 그 내용은 금만을 국제 통화로 하는 근본이 되는 옛날 제도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금과 함께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국제 통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환율 변동은 평가된 환율 변동에서 상하 1% 이내로 억제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겠는데 따라서 고정 환율제가 된 거죠. 당시 이제 정한 교환 비율이 금과 달러의 교환 비율이 1온스, 금 1온스당 35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제도를 금환본위제, 영어로 하면 골드 익스체인지 스탠더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전후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체제였던 거죠. 그러다가 아까 이제 유프로님이 말씀하신 71년 닉슨 대통령이 미 달러와는 더 이상 금으로 못 바꿔준다. 즉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하고 73년에 변동 환율제로 이행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끝장에 난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떤 제도도 없고 합의도 없고 발행 국가의 경제력에 대한 신뢰에 의존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법정 통화의 변동 환율제로 지금 세상이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그 변동 환율제가 닉슨의 달러 금, 그러니까 태환 정지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근데 찬희 씨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예. 50년대, 60년대 유럽이 큰 경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 달러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흑자를 보면서 이제 달러가 쫙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바깥에 막 쌓이다 보니까 달러를 가진 나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과연 그 많아진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당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RB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은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양은 막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 달러 태환성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즉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근간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막 증대된 거죠. 꼭 무역만이 아니고 미국이 그때 서유럽을 부흥시키겠다고 마샬 플랜으로 또 달러를 많이 투입했거든요. 그렇게 나간 달러도 많았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무역 등에 의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1960년에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이 이미 브레튼 우즈 체제는 내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 주장이 뭔가 하면은 한국과의 화폐가 세계 화폐가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뒤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트리핀 딜레마라 불렀는데요. 트리핀 딜레마. 그 내용은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에 의한 달러 유출은 세계 경제의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의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국제 수지 적자를 통해서 세계 경제로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미국 밖으로 달러의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달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고금리를 취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통해서 달러를 걷어들이면 세계 경제는 유동성 부족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이게 트리핀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 딜레마가 극복될 수 없는 체제 내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유프로님 정리하면 그 달러가 세계 화폐이기 때문에 세계의 달러를 제공하는 것과 달러의 신뢰성 유지는 이제 두 마리 토끼 같아서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한 나라의 화폐가 세계의 화폐가 되어버린다면은 세계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내야 되고 적자를 내서 많이 유포해 놓으면 달러의 그 통화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래서 걷어들이면 유동성은 부족해지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주장한 거죠. 네, 사실 이게 일종의 진퇴양난인 건데요. 무역 수지 적자를 계속 유지해야만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적자니까 계속 신뢰도는 떨어지잖아요. 그 여기에 사실 이 내부적인 요인도 겹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수행했던 베트남 전쟁 당시에 막대한 전비를 조달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존슨 대통령이 했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죠. 그렇죠. 뭐 가난과 인종 차별을 갖다 일소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사회복지 지출의 증대라든지 전비 조달 등이 내부적으로도
이 통화량을 증발시킵니다. 달러가 많이 결국은 사용되는 거죠. 달러의 신뢰도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 이 전체가 뭐 금태환 달러의 금태환 중지의 어떤 사회적 배경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야, 요거 달러를 급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 구체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당시 드골 대통령인데 달러의 발행 유보가 너무 많다. 과연 이론서 35달러 교환 비율 지킬 수 있겠냐 이런 걸 이제 정확히 이제 문제 삼고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를 계속 금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실제로 바꾸기도 했고요. 예, 바꿨죠. 예. 예. 그러다가 가장 이제 강력하게 항의했죠. 계속 이제 그런 요구에 계속 이제 시달리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고 71년 8월에 달러의 금태환성을 일방적으로 유예한 거죠. 이 결정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통화 체제는 이제 완전히 달러 본위제도 어떤 통제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달러만을 본위로 하는 금이 사라진 상태에서 달러만을 본위로 하는 제도로 탈바꿈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년 뒤에 달러 변동환율제가 된 거고 76년 이후에는 변동환율제가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킹스턴 체제라고 하죠. 76년부터 변동환율 제도를 세계적으로 채택하게 되게 된 회의가 킹스턴에서 열리죠. 근데 말이죠. 그 트리핀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세계화폐인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금태환이라는 보장이 사라져 버렸고 그렇죠. 게다가 미국이 쌍둥이 적자에 따른 그 글로벌 불균형까지 얹었으니까 그럼 달러의 불안정성은 막 폭발하는 거 아닌가요, 슈퍼바이저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불균형 자체가 오래전부터 세계 경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돼 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고 국가 부채 비중은 높아져 가고 이런 요소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와 같은 신뢰의 저하가 달러 표기 자산의 수익률과 안정성에 의구심을 낳을 정도가 되어버린다면 그럼 어떤 일이 나오겠어요? 세계 경제가 일거에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지금이야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모두들 다 사주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낮은 금리를 사주는 건데요. 미국의 적자와 부채가 계속 누적된다고 칩시다.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리고 미국 국채를 다른 나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달러 가치가 급락하겠죠. 그렇죠. 미국의 금리는 급등하겠죠. 그럼 결국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달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정말 오래전부터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달러 체제 위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대학 때 40년 전에 공부할 때도 항상 40년 하던 이야기거든요. 30년 전. 오셨어요? 30년 전이구나. 근데 미국의 비판적인 사람만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1992년 미국 MIT 대학의 교수인 스로우 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 나라가 계속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야 한다. 그렇죠. 빚이 증가하면 이자가 늘고 시간이 흐르면 빚이 쌓이는 속도는 빨라진다. 마침내 부채와 이자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다른 나라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바로 그때 극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그게 우리 상식이죠. 그렇죠? 여기서 극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가 폭락하면서 국제 통화 체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유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도 1990년대에 해외로부터 자본 유입이 중단되면 미국 경제가 금융 경색에 빠지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뭐 서로건 크루그만이건 사실은 그런 파산 가능성에 대한 경고, 그것은 대부분 논리적 차원에서 그렇죠. 논리적 경고에 차원에서. 불과했죠. 예. 경제학자 하는 소리였죠. 그런데 실제 2008년 이후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8년에 겪고 난 그 이후의 과정에서 미국의 파산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미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죠.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채무는 2010년 12월 말에 이미 의회가 설정한 국가 부채 한도 수준까지 늘어났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을 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는 미국 의회 내 대립이 일어나서 신용평가기관 S&P가 11년 8월이 되면은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
뭐 그때 그 전 세계 주가가 일주일 연속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예. 뭐 그렇지만 아직 달러에 대한 신뢰는 강한 것 같아요. 사실 대신할 화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처음 등장할 때는 유로존이 유럽 합중국을 지향했듯이 유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 통화를 지향했거든요. 프랑스 인텔리가 그런 걸 꿈꾸지 않았겠어요. 예, 아, 사실. 그렇죠. 예. 그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유로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유로존 위기로 사실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유로가 달러의 안전판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달러를 더 신뢰하게 되는. 그리고 위안화도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점점 세계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계 화폐가 되기에는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채권 시장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또 문제는 중국이 위안화를 수출해야 됩니다. 자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적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뭐 달러화가 세계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글로벌 불균형을 달러화의 불균형이라는 차원에서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했던 말 유프로님이 말씀하신 측면이 그냥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달러가 미국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일자리가 수출되는 거다. 그렇죠. 일자리가 일자리 줄어드는 수출. 거다. 탈산업화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의 초점을 이동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탈산업화가 사실 미국의 이 소득 불균형의 심화의 큰 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채 의존 성장 모델로 나가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죠. 문제는요. 아까 우리가 다뤘던 트리핀 딜레마하고 관련이 됩니다. 과연 미국이 얼마나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면서 세계 경제 유동성을 언제까지 공급할 수 있느냐? 미국이 과연 감내할 수 있는 한도란 건 무한정인가? 이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체제인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럼 미국과 세계 경제가 처한 중요한 딜레마 하나를 잘 지적하신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탈제조업화,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빚고 생산 기지를 미국 기업이 개도국으로 옮기고 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단 말이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상품 최종 소비지가 되지 않겠다.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오바마 정부의 국가 정책을 자문하는 사람들도 미국 경제의 동력이 이제는 소비에서 수출로 금융공학에서 생명 소프트웨어, 토목공학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적자를 볼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달러 보너지와 충돌합니다. 네네. 달러가 세계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에 달러를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내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는 달러 부족으로 원활히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핀 딜레마에 여전히 직면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금한 본위제에서는 벗어났지만 법정 통화이지만 트리핀 딜레마에는 라는 문제에는 달러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미국의 쌍둥이 적자의 위험성을 오랫동안 지적해온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소장인 버그스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달러 패권, 경상수지 적자, 대규모 자본 유입 이건 더 이상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해 보면 달러 패권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와 결국 같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가 미국이 세계의 최종 소비지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정책은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종 소비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개도국의 수출 의존형 성장 모델도 더 이상 판로가 없기 때문에 파산하고 마는 겁니다. 미국이 사주지 않으면 그렇죠. 어디가 팔겠어요. 중국이 2008년 위기 이후 대규모 부양 정책을 실시해서 몇 년 동안 세계의 소비 시장이 되어줬거든요. 그 득택에 경제 위기가 일정 정도 유보가 되었지만 하지만 경기 부양이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수출 의존형 모델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이해 중국의 경상육 편에서 봤듯이
중국이 침체하자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 수출에 의존하던 기존 신흥 대국들도 위기에 잇따라 봉착하고 있는 거죠.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한편은 선진국의 부채 의존 성장, 그리고 개도국의 수출 수출 주도 성장. 근데 이게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유기체. 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2008년 이후의 위기, 1차 위기, 지금 미국 금융공황, 그리고 그로부터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3차 위기, 중국의 경기 둔화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는 현재의 장기 침체, 이게 분리된 사건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은 세계 경제의 위기 양상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러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알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세계 경제 위기 양상을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채 의존적 성장 모델인 미국이 먼저 위기에 봉착했다. 두 번째 미국 수요에 의존하던 중국이 내부적인 부양책으로 이제 위기를 잠시 유예를 했는데, 세 번째 그 과정에서 러시아, 브라질 같은 개도국들이 중국의 자원 집중적 경기 부양에 힘입어서 경기를 유지해왔다. 네 번째,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재정 부양을 통한 경기 유지가 어려워지니까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고, 마지막으로 그에 잇따라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러시아, 브라질 등이 위기에 빠졌다. 이런 순인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개도국과 자원 부국까지는 구조적으로 서로 연결을 이렇게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남은 곳들, 예컨대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의 위기는 구조랑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일단 유로존 위기는 이렇다 3회와 4회에서 이미 지적했듯이요. 기본적으로 유럽 자체의 역사적 맥락에 기인하는 면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2차 대전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려는 강한 바람 때문에 유로존이 제도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서 출발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유로존의 이제 성립과 발생, 여기는 유럽적인 특수성이 있지만, 그런데 이 작동 구조는 사실은 어떤 세계 경제하고 똑같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압축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출 주도 형 국가인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남유럽은 부채 의존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독일의 지위와 남유럽의 지위가 뒤바뀐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단일한 통화, 유로화란 단일한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펼 수 없다라는 이유, 이런 걸로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 단위 내에서도 글로벌 불균형과 비슷한 경상수지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통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는 단일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훨씬 이득을 보는 경우죠. 중국과 미국의 관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관계라고 맞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계속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2008년 이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 의해서 촉발이 됐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그것이 위기로 등장하게 되고 2011년에는 확실한 위기로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세계 위기를 불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세계 체제에는 두 가지 불균형이 있다. 글로벌 불균형과 유로존 내의 글로벌 불균형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위기인 유로존 위기는 유로존 내의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고, 1차, 3차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글로벌한 불균형 위기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로존은 어느 한 나라의 화폐를 국제 화폐로 만들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통화를 창조했다는 점에서는 큰 진보를 이룬 것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이렇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재정 통합과 같은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각 회원국들의 화폐 주권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경제 위기에 맞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처하게 된 것이죠. 생산성이 높은 국가들 이 수출 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훨씬 그러나 다른 생산이 낮은 국가들이 대응 수단이 없어지고 그리고 훨씬 손해를 보게 된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화폐 주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국제 통화의 장점은 살리고 화폐 주권도 좀 보장하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줄 수 없을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협상 때 이제 영국 대표였던 케인스가 이 제안한 방안을 우리 전에도 한번 조금 얘기했었는데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가정이지만 이게 역사적 가정이지만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만약에 케인스의 안을 따랐다면 또 하나 유로존이 케인스 안을 수용해서 유로를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차니스 케인즈 안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케인즈 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에요? 예.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네. 브레튼 우드 회의에서 제시한 케인스의 제안의 핵심은 다음에 네 가지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 청산 동맹의 창설. 그래서 청산 거래를 통한 국제 결제 체제의 수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케인스는 말이죠. 각국의 대외 거래는 반드시 중앙은행을 통해서 결제하는데 거래 당사자나 당사국들이 직접 외환을 주고받지 말고 국제 청산은행에 개설된 해당 중앙은행들의 계좌에 적립과 인출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는 그런 청산 방식을 제안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의 국제화폐인 뱅코르 BANCOR인데요. 이걸 도입하는 것 그리고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장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 저번에 좀 했는데요. 적자국과 흑자국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겁니다. 케인스의 생각은 공정무역이 되려면 균형무역이 된다. 즉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흑자를 보거나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면 사실 공정무역을 깨는 거고 결국은 무역 틀 자체를 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1년 이상 지속되면 국제 청산 동맹이 평가 전환이나 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 흑자가 나더라도 평가 절상을 요구하든가 임금 인상 또는 과도한 관세와 수입 억제 조치들의 축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 모두 초과액이 발생하면 적자가 발생하거나 흑자가 발생하거나 다 과징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두는 등 케인스는 적자국과 흑자국 모두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통제해야 된다. 케인스를 비롯한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전간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을 투기적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기적 행위를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 요소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케인즈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통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국제 청산 동맹을 설립하고 국제 거래를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한 것은 바로 자본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통제될 때 개별 나라들은 국내 정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환율의 안정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케인스 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미국의 화이트 안이 통과되었는데 그것이 브레튼 우드 체제하의 금달러 금환본위제이죠. 실제로 케인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참 그거 생각하면 가끔 좀 안 됐어요. 완전히 그냥 미국에 의해서 팽당해갖고 마지막 투쟁이라 그러죠. 케인즈의 마지막 투쟁. 네, 지금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유럽 좌파 안에는 이 유로존을 일종의 케인즈식의 균형 연합으로 재구축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려운 얘기냐면은 자본 이동의 통제가 핵심인데 이것이 그렇죠. 사실 유로존이라는 건 자체가 신자유주의 동맹인 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거죠. 유로존을 사실은 재구축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신자유주의는 정도의 자본이 마음대로 이동하는 문제죠. 자본 수탈을 완전히 무한정 보장하는 건데 결국은 신자유주의적인 유로존의 청산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유럽의 힘, 사회적 힘의 아래로부터의 응집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은 탁상공론이다. 맞는 얘기지만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자본 있습니다. 이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 힘
사회적 유럽 이게 등장하지 않으면 진짜 불가능하겠죠. 사실 자본 이동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국내 정책에 있어서 이 독립성을 보장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실업의 축소라든지 이런 정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적인 입장에서는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는 필수적인 거죠. 결국 이제 유로 위기도 이제 그 거대한 전 세계 신자유주의 체제의 그 일부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일본 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처럼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면서 이제 성장을 한참 해왔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근 20년 동안 뭐 다른 나라 경제는 잘 나가고 있을 때 일본 경제만 이렇게 죽을 써서 일본 경제만 디플레이션에 뭐 저성장 이런 질곡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도대체 일본의 위기와 세계 경제 전체의 흐름이랑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예, 그 의문이 드는 청취자분들이 이렇다 오해.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를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일본이 왜 20년간 디플레이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는 경제학계의 미스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추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이 위기를 겪기 이전 그 당시에는 미국의 글로벌 불균형의 상대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서 환율을 강제적으로 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이죠. 그런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 계속된 엔고 때문에 일본의 국내 제조업이 대거 해외로 생산 기술을 이전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내의 생산 기반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 일본이 성장이 침체해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우산하에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사실상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그 바람에 자체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리는 일을 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자본 이동을 통제하고 있고 환율 정책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차이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 이게 비대칭적인 균형이고 실제로 그리고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어차피 그렇게 굴러가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이것은 시급히 조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나아가서는 사실은 파탄, 뭐 동시공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뭐 말씀들 들어보니까 그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해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와의 대결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다 7회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 위기의 경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들 이렇게 강의, 방송 이런 걸로 바쁘셔서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아서요. 녹음이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보내주신 의견은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주도 힘차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 시간에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나고 봄 되는데 좀 경제도 좀 봄처럼 확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만만치 않네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